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열어주신 서단법인 바른인권연합 또 이봉환 대표님께 진심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이렇게 발제문을 잘 못 드렸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자료집을 만들어주신 사무총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돼서 참 먼저 간단하게 이 아동기본법안에 대해서 제가 또 저희 단체에서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저는 주로 이제 진평연, 동반연 관련 활동을 많이 같이 하고 있는데 동반연이나 진평연에서 아동기본법이나 아동복지법은 사실 별로 이렇게 주로 하는 그런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올해 3월경에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로부터 제보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주로, 예전에는 이제 평화롭게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전도 단체들이 전도를 많이 했는데, 신고를 당한다. 급격히 신고를 당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목사님 가정이 수년 동안 이제 평화롭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는데 엄마 아빠 또 아이 2명 이렇게 일가족이 나가서 전도주를 나눠주는 전도를 아무 그 제한 없이 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해서 연행을 하려고 하고 아이는 저는 제가 너무 전도하는 게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강요한 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경찰은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가 막 해명을 하는데도 경찰은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아이가 막 울고 엄마도 막 울고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냐? 진짜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경남에서는 교회 전도팀이 늘 하던 대로 동네에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전도를 했어요. 늘 하듯이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뭐 전도주를 나눠주고, 또 뭐 이제 과자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전도를 했는데, 또 신고를 당한 겁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아동학대냐? 그러니까, 아이한테다가 원치 않는 거를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특히,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한다. 아이에게 공포감을 준다. 이러는 겁니다. 그게 왜 아동학대지? 이제 그런 계속 제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경찰에 계신 분인데,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년과 다르게 아동학대 신고가 너무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교회 관련, 성도 관련한 사건들도 엄청 많다. 그런 제보를 이제 또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바쁘고 또 이건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아까 이봉환 대표님 말씀해 주신 아보전에 가서 이제 간단하게 서치를 해봤는데 이 중앙아동보전기관이 있고 지금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있는데 거기 몇 군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도 부모에 의한 종교 강요를 아동학대 하나의 유형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도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교육부하고 해서 이 아동학대 유형의 정서적 학대에 부모에 의한 종교 강요를 넣었다가 그때 난리가 나서 막 종교계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수원 명성교회 그 목사님도 막 그 기사를 내시고 해서 강력한 항의 끝에 삭제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중앙에서만 삭제가 됐고 지방은 제가 조사한 바 여기 저희가 뒤에 넣었습니다만은 6, 7군데에서 실제로 그거를 아직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지금 4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제보를 받은 건데요. 이 학교에서 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할 때 이제 이런 걸 나눠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도 보호자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가 정서학대 유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까지도 19년, 20년, 21년도에도 지방의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낸 가정통신문에 아동학대 유형의 이 정서 학대의 이 동호회 종교 관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42페이지에 그 각주 44, 45 보시면은 제가 찾은 것들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들은 개정이 돼야 되고 시정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 제보자하고 논의를 하면서 그럼 이제 기독 언론사에다가 일단 제보를 해서 2015년처럼 이제 한교총이든 또 아니면은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 항의를 하고 제보를 하고 성명서를 내자 이런 걸 논의를 하면서 언론 대응을 이제 막 논의를 하고 있던 차에 5월 달에 갑자기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아동기본 법안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것들 대응할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고 논의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월 달에 이제 아동기본 법안이 발의가 돼서 법안을 바꿔보니까 이 법안의 내용이 굉장히 아주 혁명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갑자기 이걸 대응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급히 분석을 하고, 또 이제 바인년 이봉원 대표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해서 정부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쪽으로 계속 이제 대응을 하셨고, 또 이제 동반위원회에서는 저하고 재한 교수님, 기론평 교수님이 이제 국회의 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면담을 하면서 이제 급히 대응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이 배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드린 자료집에 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의 앞에 부분은 사실 요약입니다. 여기 27페이지까지는 요약이고요. 그 뒤에 있는 참고 자료는 요약에 있는 내용들을 더 길게 이렇게 제가 풀어놓은 거라서 요약을 부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이 뒤에 있는 참고 자료를 좀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하게 이제 아동기본법을 막 스터디를 하면서 이해를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봉원 대표님 강의를 듣고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이해한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그 22페이지에 이제 1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아동기본법안의 문제냐 이제 뭐 학생인권 조례도 그렇지만 이 아동기본법안도 기본적으로 부모, 교사를 갈등 구조로 본다는 거죠. 기존까지는 이 대표님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아동을 이제 처음에 구호 또 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권리 주체를 본다는 거거든요. 권리 주체라는 거는 말은 좋지만 사실은 그 권리 주체라는 거는 권리를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고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권리를 누가 침해하느냐? 대부분 부모하고 교사인 거죠. 그런 구조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을 보고 저도 되게 놀랐는데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은 2020년도에 아동학대 신고 총 건수가 42,000건입니다. 2021년도에 다음해는 제가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 5만 건이 넘었습니다. 1년에 신고되는 건수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중에서 기소가 되는 건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1,122건. 기소라는 거는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고 또 범죄가 혐의가 있다, 충분하다 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그럼 검찰에서 뭐 보강 조사를 하든 법리 판단을 했을 때 이건 아동학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긴 건수가 1,122건이에요. 그럼 4만 건 중에서 1,122건 기소거든요. 그러면 신고 대비 2.7%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냥 수사를 안 하거나 이제 범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종결한 거죠. 그리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실제로 실형을 받은 유죄 판결을 받은 건수는 146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막 TV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잔혹하고 막 이걸 보면은 어떻게 아이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사건들은 1년에 한 150건 정도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무죄예요. 이렇게 기소율, 유죄율이 낮은데 신고는 왜 이렇게 많을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아동학대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면은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동학대는 개념이 두 가지예요. 범죄가 되는 아동학대 범죄가 있고 범죄가 아닌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고요. 아까 이보건 대표님 설명해 주실 때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보호조치가 있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정의가 나오는데 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는 범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되면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또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범죄까지 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더 나아가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이 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행정청에 따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아동복지정당 공무원이 같이 해서 보호조치를 할 수도 있어요. 보호조치까지. 그 보호조치로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분리조치나 또 뭐 접근명령이나 친권의 제한이나 상담교육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범죄로 돼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어요. 무혐의가 되거나 아니면 무죄가 됐거나. 근데 그런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의 상식하고는 다르죠. 범죄가 아니라서 내가 무혐의를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는데 또 무슨 보호조치냐 해서 상담을 받으라, 교육을 받으라, 아니면 분리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그때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 면담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동학대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심한 거는 형사처벌까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보호조치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반인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이고 기소율 유죄 판결률이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하다 보면 정말 아동학대 범죄가 아닌 아동학대 이거를 과연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가는 것이 맞는가? 어느 정도 또 일치할 필요는 없는가? 좀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제가 34페이지에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요.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뭐 지금 신고하라는 교육을 하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웃집에서도 신고를 해요. 제가 지금 같이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렵게 본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학교 사춘기 이 자녀가 있어서 막 너무 이제 집에서 갈등이 있고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밤에 큰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웃집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온 거예요. 갑자기 밤에 찾아와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 무슨 일이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뭐 이런 말을 실제로 못하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당하면은 이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하도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신고를 받으면은 일단 경찰과 또 이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같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이 보시면은 동행 요청을 한다는 거죠. 원칙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같이 가서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을 보고 이제 이 경찰은 학대 행위자를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 아동학대 공무원은 아동을 이제 상황을 봐서 그에 따른 각각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하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아동학대 공무원은 응급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건 뭐 바로 분리시키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그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경찰은 또 이 가해자를 조사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즉각 분리 임시조치라는 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거의 표가 하나가 있는데요.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응급조치가 있고 아동보호지법에 따른 즉각 분리 조치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이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청구를 해서 이제 명령을 받으면은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죠. 뭐 몇 시간 분리를 한다든가 또 요양시설로 보낸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도 그런 임시조치를 통해서 분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서 정말 학대 혐의가 있다, 범죄가 있다고 하면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치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지금 관할도 다릅니다. 이 임시보호조치나 또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 관할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아동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면은 형사법원에서 형사 판결로 범죄가 유죄냐 무죄냐 결정되는 이런 두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 조치도 진행이 되고 또 동시에 형사 기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두 가지로 가는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구제 이 조치다, 법적인 지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사실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큰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이것이 논의가 돼서 뭐 공무원이 가서 직접 할 게 없으니까 바로 해야 된다. 72시간 응급분리 이런 조치들 또 즉각분리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 앞에 이제 요약 부분 다시 돌아오시면요.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고 제도인데요. 이렇게 신고가 왜 맞느냐? 지금 현재 신고 체계는 신고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써놨는데요. 지금 그 10조 제가 그 박스로 낸 그 아동학대처벌법 10조를 보시면은 누구든지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만으로. 이거는 이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더 철저히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이런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범죄인데 누가 내가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확실한 것도 없으면서 나를 신고했으면은 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조사를 받아야 되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나오지만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은 그때부터 바로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담임선생님은 담임 내려놔야 되고 직위가 해제되고 그 수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법원의 판결까지는 2, 3년 걸리는 그때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런 조치가 들어와 있으니까 신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위 신고나 오인 신고 또 보복성 신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건은 누가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데도 나를 허위로 신고했다. 그러면은 그게 무죄로 판결이 나면은 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내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아동학대는 의심만 해도 법으로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라는 말은 그렇지만 많이 신고를 한다는 거죠. 5만 건 이렇게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계속 교육을 시키죠. 학부모님한테 아동학대 신고하라고. 그 다음 또 하나는 63조인데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안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 의무자라고 한다면 학교의 선생님들, 뭐 동료 교사들, 학교의 장, 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이런 사람들 다 신고 의무자예요. 그 뒤에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어떤 사례는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 교사를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고를 안 하면 1,000만 원 과태료를 물잖아요.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 하에서는 이렇게 신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신고를 했을 때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아동기본법 하면서 이 얘기를 국회의원들한테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고치냐? 일반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는 거예요. 아동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런 좋은 법을 이렇게 나쁘게 고친다고 하면은 나를 어떻게 보겠냐?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아니죠. 근데 서희초 사건이 일어나니까 분위기가 싹 바뀐 거예요. 서희초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앞다투어서 그런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교사들이 생활지도한 거를 이제 제외시키는 그런 법을 막 발의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분위기가 막 바뀐 상황인 겁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2페이지로 2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뭐 목사님 계시지만은 뭐 너무 유명한 사례죠. 유일의 아동 사건. 집이 더럽다고 아이를 이제 데려가서 분리조치한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학부모 단체에서 제보한 사례들을 보면은 노래방을 간 중학생 딸을 야단을 쳤어요. 그때 반항을 하면서 아빠한테 막 대드니까 아빠가 등짝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신고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경찰서 가서 또 조사받은 거죠. 또
고등학생 딸인데 화장을 해서 아빠가 학생 때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신고했어요. 이거는 일부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하나는 교실에서, 이건 기사에 나온 거죠. 교실에서 양말 신으라고, 선생님이 양말 신으라고 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이건 신문에 나온 겁니다. 숙제를 안 했는데, 영어 시간에 숙제를 안 했는데 혼을 냈더니, 내가 못하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고요. 이건 다 언론에 나온 겁니다. 또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남학생을 훈계했더니 또 교육청에 신고했다. 또 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스케이트보드 수업을 하고 서로에게 힘드니까 어깨를 주물러주는 안마를 이렇게 기차 모양으로 했는데 한 학생이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례를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 스케이트보드 사례를 보시면요. 신고를 했는데 어디 갔냐면요. 전북교육인권센터, 그 다음에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팀, 그리고 경찰 세 군데로 갔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세 가지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있죠. 그러니까 전북교육인권센터로 간 거예요. 한 사건에 대해서 학생인권 침해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동학대로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하죠. 또 세 번째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팀이 보죠.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교육인권센터는 학생인권 위반이 없다라고 했고 또 아동복지법상의 그 아동학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경찰은 아직 조사 중이다라는 거죠. 셋 중에 한 군데라도 걸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많습니다. 떠들었다고 교실 앞에 세워뒀다가 법정에 섰는데 3년 만에 무죄 판결 받은 40대 교사. 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린이집에서, 이것도 실제 판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4세 아동이 이제 밥 먹고 이빨을 닦아야 되는데,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주저앉은 거예요. 안 닦겠다고. 그 때를 써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일으켜서 세면대까지 가서 막 때를 쓰니까 목을 잡고 양치를 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어린이집 원장에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갔는데 이 사건은 담당 검사도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했고 이 사람의 변호사도 이 사람 남강진 변호사가 쓴 실제 판례 자기가 한 건데요. 자기도 유죄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도. 그래서 웬만하면 유죄 인정하고 형을 좀 처벌을 적게 받자라고 했지만 이 교사가 끝까지 웃겼답니다. 나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거다. 해서 무죄 판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겼지만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린이집 다닐 수 있었겠어요? 못 다니죠? 일단 신고 당하면 그 사람은 직장 생활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이집은 이게 밑에 사례 보시면은 일단 신고를 당하면 어린이집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급감해요, 급감. 여기 지금 유명한 바늘학대 사건이 그런 건데요. 애가 갑자기 엄마한테 와서 이게 엄마 보니까 여기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찍혀 있는데 바늘로 찔른 것 같다. 그래서 학대했다고 신고해가지고 그 어린이집은 완전히 망했는데 3년 동안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무죄 나온 거예요. 어린이집이요? 망했죠. 3분의 2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누가 거기다가 자기 아이를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터지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도 그걸 회복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유사한 사례에서는 이제 전에 어린이집 교사가 보복성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실제 아닌데 아이가 이제 아이를 화장실에 깜깜한 데에 가둬놨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낮잠 시간이었고 아이가 화장실에 갔는데 자석문이 닫혀서 스스로 잠긴 건데 그거를 교사가 깜깜한 데 애를 가뒀다고 신고를 해서 보복이죠, 보복. 전에 있는 어린이 교사가. 또 어떤 어린이는 간식을 먹는데 교사가 애들 간식을 뺏어 먹었다. 뺏어 먹은 게 아니라 걔는 과일하고 견과류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 간식을 요구르트를 주고 걔 간식을 먹었어요.
그걸 또 뺏어 먹었다고 신고한 거예요. 이게 제가 실제로 사례들 여기 지금 23페이지에 언론 여기 인용된 걸 보시면 다 실제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신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동기본법은 이걸 그대로 승계를 한 겁니다. 이 양금희 의원 안에도 보시면은 똑같이 이 의심만으로 신고하도록 32조에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동기본법으로 제정이 되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심각한 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24페이지를 가시면은 이 아동기본법안에는 지금 현재도 문제가 많은데 국가인권위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로 아직 있으니까 하든가, 또는 아까 무호조치 하든가, 경찰에 또 신고하든가, 국가인권위까지 4가지의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게 아니다가 거기다가 옥상옥으로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구제를 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뭐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현행법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심지어 경찰에서 내가 무혐의를 받았다,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는 아동학대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차별금지 조항도 이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에도 차별금지 조항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은 국가인권위가 없죠. 그런데 이 아동기본법안에는 양금희 의원안의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허용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차별금지 조항을 가지고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아동 영역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생기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동권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이 조약감시기구로 만든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도 이제 5년마다 아까 이번에 설명해 주신 대로 보고서를 내고 심의를 받는데, 그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2019년에 우리나라에다가 동성애 성전환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하라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미.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연히 이 권고를 따르겠죠. 그러면 아동기법이 만들어지면은 구제 조치로서 동성애나 성전에 대한 차별을 당연히 하지 말라라는 조치를 내릴 겁니다. 그럼 부모가 자기 아동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동이 뭐 동성애를 한다든가 성전환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말리겠죠. 상담하게 하든가. 그러면 그게 다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나이 차별 금지도 원래 지금 현재도 있지만 국가인권위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국가인권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뭐 술 같은 거 금지하는 거, 이것도 차별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인 영화, 19금 이런 것도 왜 권리 주체인데 아동에 대해서 못 보게 하냐. 지금도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그 빈말이 아니라 유네스코나 이런 데서는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상물이나 이런 데서 등급 매기잖아요. 이거 없애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추세로 지금 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전도 사례나 이런 것들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렇게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시잖아요. 최근에 작년인가 기독교 대학교에서 체프를 운영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그런 추세를 보면은 엄마가 자기 자녀들한테다가 주일날 교회 가라 하는 거, 이거 강요입니다. 종교 강요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추세고 국가인권위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런 과거의 선례들을 보면 이 종립학교라도 교사나 교수를 채용할 때 기독교인만 채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동 권리인데요. 이번 대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왔던 이 아동 권리 정책의 추진 방향은 아동을 더 이상 보호 주체로,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동기본법에는 상당히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유엔 권리 협약에 있는 여러 권리들을 쭉 나열해놨죠. 표현의 자유, 참여권, 뭐 휴식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권리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 아동 권리 협약은 보면 그래도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도 보고 있고 해서 아동의 권리를 다 제한을 해놨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권리에 대한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가 없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차등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권리들도 학교의 학내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나 사회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동 기본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 권리만 있다고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권리를 나열해 놓고 이거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한 학생 인권 조례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아동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폐지해도 아동 기본법에 다 동일하게 해놓고 국가인권회까지 권리 구제를 한다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강훈식 의원이 공청회 할 때 왜 아동기본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근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따왔습니다. 연령 적합성, 성숙도에 따른 차등적, 또 권리 제한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 조항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다 빼놓고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큰 틀에서 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법체 해상을 봤을 때 미성년자는 어쨌거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거든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성년자가 엄마 카드 들고 와가지고 가게 백화점 가서 몇십만 원짜리 카드를 긁었다. 또 몇십만 원짜리 노스페이스 옷을 샀다. 엄마 허락 안 받고 샀으면 엄마가 가서 이건 동의가 없었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독립된 권리 주체가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기본 법 체계인데 그거와 다르게 이 법은 모든 법보다 아동 기본법을 우선한다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법 체계상으로도 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권리 주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건이 돼야 되는 거고 나이 요건도 있는 거고 다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면서 쭉 권리를 다 나열해 놓고 다 인정해 준다. 그럼 권리를 침해하는 거는 결국 부모예요. 교사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양육권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이 아동 정책에 그걸 지지하는 논문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큰 테마가 아동국가 책임제입니다. 한국법지원연구원 논문에도 나오는데요. 큰 틀은 이거예요. 무슨 포용국가라는 좋은 말을 쓰지만은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건 다 상식이 있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바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전체주의인 거죠. 전체주의인 거죠. 네네네.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있습니다. 제가 쓴 거에 보시면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명확하게 부모가 양육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아동 기본법에는 그게 다 없습니다. 없고 바꿔놨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권리를 아예 빼놨거나 또 부모를 보호자로 이렇게 뒤틀어놓은 거죠. 보호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런 추세로 나가면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결국 비혼 동거나 동성 결합을 합법화하는 그런 가족범위 확대로 가는 거죠.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아동을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일본은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르다. 각주 14번을 보시면은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아동복지법이 있고 다 있지만은 아동기본법을 끝까지 안 만들다가 이제 올해 만들었지만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권리를 나열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것도 없고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연령 발달에 따른 권리 이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너무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일본은 국가인권에도 없습니다. 일본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인권에도 있고 인권이라는 부분이 다 잠식을 당해서 이런 추세로 아동도 이제 이런 추세로 가는 거죠. 그 이번 대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동기본법은 굳이 필요가 없고 이미 60년 전에 만든 아동복지법이 수십 차례 개정이 돼서 많이 보완이 돼 있는데 왜 아동기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들어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6번 26페이지 보시면은 이 아동권리위원회가 이것도 이제 그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기구인데 우리나라에 이미 성적 지향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또 성정체성, 성전환이죠. 그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이미 우리나라한테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거를 충실히 따르려는 거고 만약 아동법이 통과되면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연히 그런 것까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아동권리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라. 이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이걸 하려는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실제로 아동기본법 만드는 토론회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과장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하다고. 그럼 자기네들도 이게 들어오는 순간 인력이 늘어나는 거고 재정이 늘어나고 권한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캐나다 사례를 보시면 명확한데요. 캐나다가 제가 뒤에 참고자료에 써놨습니다만은 2017년도에 법을 바꿨습니다. 아동복지법 같은 법을 바꿔서 아동청소년 가족복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 LGBT가 다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만은 부모가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자녀, 성전환을 보이는 자녀에게 반대하면은 분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부모가 그거를 이해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뭐 아동학대나 이런 걸로 우리가 하지만 이제 앞으로 더 추세는 이런 것까지도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아동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국가인권위가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도 당연히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낙태 반대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저희가 바짝 차려야 되는 거고 부모가 아이를 이게 우리나라 그 민법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호해야죠. 나쁜 걸로부터. 근데 그 보호하는 걸 지금 아동학대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기본법안은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서희초 사건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제 다시 또 지금 릴레이로 고등학생들,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고2, 고3도 아동입니다. 고2, 고3이 이제 글을 쓰면서 아동기본법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우리의 보호해줄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좀 깨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큰 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재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부모의 정당한 자녀 교육, 교사의 적법한 학생 생활 지도는 빼야 되는 거죠. 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신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의 국회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이 상황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서희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학부모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을 좀 아동학대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법안도 하나가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 쪽이 지금 선수는 최선이고 향후에 이제 내년에 바뀌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토론 시간에도 이따가 좀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당한 생활 지도권하고 부모의 교육권을 이렇게 빼는 것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정교조나 교사단체에서 원하는 데까지 해서 교사가 학생 생활 지도를 했을 때 지도권을 남용해서
아이들한테 또 학부모한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안까지 나왔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교사가 이게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하면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안 당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맞지만 교사 중에도 뭐 이상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도 성추행한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학생 생활 지도라는 명목으로 그 사람은 탁구를 체육 시간에 하는데 여학생들을 다 성추행을 했어요. 저희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그런 교사는 생활 지도가 아니죠. 교육이 아니죠.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교사들한테 다 면책을 하는 법을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 서정영 의원 발의한 교원지휘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교원지휘법 개정안에 민형사상 면책법이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급히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부모의 민원 제기를 지금 거의 봉쇄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무슨 반복 민원, 장시간 통화, 억지 민원 이걸 다 지금 금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못하면은 A라는 학부모가 전화할 수도 있고 B라는 학부모가 전화할 수도 있죠. 그럼 그거 반복 민원이라고 해서 다 악성 민원이 됩니까? 그 장시간은 몇 분 통화예요? 30분 통화하면 장시간입니까? 1시간 통화하면 장시간입니까? 반복은 뭐예요? 반복해서 할 수 있죠. 저도 학교에 민원 제기했지만은 교장 선생님 바쁩니다. 교감 선생님 바쁩니다. 없습니다. 그럼 연락 준다고 연락 안 오면 또 전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지금 억지 민원이라 악성 민원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가는 부분들을 토론 시간에 좀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급박하게 되는 부분들을 좀 맞는 그런 방안들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